무사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셋이 모여 셋입니다. 무사셋.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세 사기라는 용어는 슬프게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뭐 빌라왕의 전세 사기 이게 이슈가 되고 나서 한동안 좀 잠잠해진 줄 알았어요.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에 노출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쨌든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보기는 봐야 되는 거는 100%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B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B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B라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지위를 임차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안 나와 있죠. 그렇지 못하니까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자인 거죠. 그 지위가 어느 정도는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소유권자들은 당연히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가 먼저 이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해서 이 부동산의 경매 대금 중에서 빌려준 돈을 갖다가 먼저 받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배당을 받게 될 확률이 높죠. 우리가 임차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전입신고. 그렇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과 순위를 따져가지고 내가 먼저 또는 뭐 이거보다 늦으면 2순위로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자들한테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뭐죠?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그날이 앞이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안심을 해도 되죠. 확정 신고, 전입 신고 가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상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려면 임대차여야 되겠고 주택이어야 되겠죠. 근데 주택이 아닌 건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는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오피스텔에서 발생을 하죠. 오피스텔도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는 내가 세입자긴 하지만 주택임차인으로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를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있는 네, 표제부에 나오죠. 근린생활시설, 주택 그런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의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은행이 1순위라고 하면 은행이 선순위로 다 배당받아가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는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도 임차권자였어요.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다행히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떠나버리면 그 대항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가구 주택이에요. 동호수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세입자가 나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6명, 8명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임대차 권리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협조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겠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졌다.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내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랑 가압류랑 차이가 뭐예요? 가압류는 또 갑구에 나오거든요. 가압류의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미리 가짜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압류를 하려면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압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곧 경매 신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압류를 할 수 있을 만큼 판결문을 갖고 있지는 못해.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이 저거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면 나는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법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엔 근저당 설정이 몇 %까지 설정이 되어져야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율이 좀 있으실까요? 뭐 단적으로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하나만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한 7, 80% 이상의 설정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 설정이 실행됐을 때 내가 다른 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땅은 갖고 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축비를 대여를 받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그럴 때 은행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땅과 올라가는 건물 다 같이 공동 담보로 잡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겠죠.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의 가치까지도 같이 한번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두 가지의 부동산을 갖다가 다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데 그 금액이 두 부동산의 어떤 시가 내지 가치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금액이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진짜 이 지식도 얻었지만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서 하면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그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새 들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평생 동안 모은 그 돈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때 그거를 잃어버리면 정말 어떤 뭐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맞는 말씀이십니다. 것이기 때문에 삶이 파탄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 관계 또는 권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런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형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색